충격적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 타선을 만나게 됩니다. 브라질 같은 팀이냐고요? 아니요. 야구에서는 도미니카 공화국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팀을 상대로 한국이 이길 가능성도 완전히 0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한국 대표팀은 이 괴물 같은 팀을 상대로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KR 스포츠 뉴스 36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팀이 맞붙게 될 도미니카 공화국 전력 분석과 한국의 승리 시나리오를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정말 뼈를 깎는 노력 끝에 무려 17년 만에 WBC 마이애미 티켓을 따냈습니다. 이제 남은 상대는 말 그대로 초강팀입니다. 야구로 치면 축구의 브라질 같은 존재. 바로 도미니카 공화국입니다. 경기는 한국 시간 기준 3월 14일 토요일 아침 7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그래도 주말 아침이라 많은 팬들이 시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 전부터 대표팀에는 변수 하나가 생겼습니다. 천천히 투수 손주영 선수가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결국 마이애미에 합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마운드 운영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선발 투수 투구수 제한입니다. 조별리그에서는 최대 65개였지만 이번 경기부터는 89개까지 허용됩니다. 이 변화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기에 등판하는 선발 투수는 사실상 준결승이나 결승에는 나오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미니카 입장에서도 어떤 선발 카드를 쓰느냐가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발 후보는 2명입니다.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발표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원고 작성 시점이 3월 10일이기 때문에 예상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강조하며 사이영 투표 2위까지 올라갔던 투수 크리스토퍼 산체스입니다. 두 번째 후보는 네덜란드전 선발로 나섰던 루이스 세베리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도미니카가 이런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국전에는 루이스 세베리노 그리고 준결승에는 크리스토퍼 산체스 만약 결승까지 간다면 산디 알칸타라 같은 에이스를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투수 운영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을 상대로 속삭이며 산체스를 먼저 쓰는 건 조금 아깝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두 투수 모두 간단하게 전력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루이스 세베리노입니다. 세베리노는 메이저리그 팀 소속 선발 투수로 지난 시즌 평균 자책점 4.54를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렇게 대단한 투수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구 내용을 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세베리노는 강조하며 평균 154km의 포심 패스트볼을 던집니다. 최고 구속은 160km까지도 나옵니다. 여기에 스위퍼, 싱커, 커터 이 세 가지 구종을 함께 사용합니다. 특히 가장 위력적인 구질은 놀라며 바로 스위퍼입니다. 세베리노의 스위퍼는 팔각도가 낮은 40도 근처에서 나오는데 가로 무브먼트가 정말 크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공이 가끔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려 40% 이상의 비율로 던집니다. 게다가 성적도 좋습니다. 지난 시즌 스위퍼 피안타율은 1할 8푼 6리 수준. 헛스윙 비율도 약 26%였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요즘 스위퍼 투수가 워낙 많다 보니 익숙한 구종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천천히 KBO 리그 타자들에게는 아직도 상당히 낯선 구질입니다. 게다가 이 정도 구속과 각도를 가진 스위퍼는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타자들이 초반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구질이 있습니다. 바로 싱커입니다.
이 싱커 역시 가로 무브먼트가 강하고 낙차도 꽤 있어서 땅볼을 유도하기 좋습니다. 구속도 153에서 158km까지 나옵니다. 즉 정타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투수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투수는 아닙니다. 세베리노에게도 약점은 존재합니다. 우선 포심 페스트볼의 구위 자체는 구속에 비해 압도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익숙해지면 충분히 공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며 제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경기 중 가운데로 몰리는 공이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컨트롤이 더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점을 한번 시작하면 충격적으로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타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핵심은 위아래 움직임보다 좌우 무브먼트입니다. 특히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스위퍼 궤적을 머릿속에 정확히 그려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강조하며 몰린 공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오는 스위퍼는 정말 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국 타자들이 최대한 커트하면서 승부하는 전략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세베리노의 공이 엄청난 회전을 가진 건 아니라서 커트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닙니다. 계속 파울로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몰린 공이 하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을 타격감 좋은 타자들이 잡아낸다면 충분히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혹시라도 등판할 가능성이 있는 크리스토퍼 산체스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체스는 전형적인 3쿼터 유형 투수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구종은 3가지입니다. 싱커 체인지업 슬라이더 평균 구속은 약 153km 수준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156에서 157km까지 나오는 싱커도 던집니다. 이 투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강조하며 싱커와 체인지업의 조합입니다. 이 두 구질은 타자 입장에서 보면 거의 같은 궤적으로 날아옵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고 배트가 나갈 때까지도 천천히 이게 싱커인지 체인지업인지 구분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즉 타자가 스윙을 시작한 이후에야 구종이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이걸 피칭 터널이라고 부르는데요. 산체스는 이 피칭 터널이 굉장히 뛰어난 투수입니다. 그래서 타자들이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슬라이더의 위력은 상대적으로 평범한 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산체스가 나온다면 결국 그날의 컨디션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이제 도미니카의 불펜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팀은 놀라며 불펜도 괴물 같은 투수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만 조심하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도 특히 눈여겨볼 투수 몇 명을 꼽아보겠습니다. 먼저 마무리 투수 우리베입니다. 우리베는 조금 특이한 스타일입니다. 포심 패스트볼을 거의 던지지 않습니다. 대신 투심 패스트볼, 즉 싱커만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싱커 구속이 충격적으로 무려 160km에 가깝습니다. 거기에 슬라이더가 섞입니다. 지난 시즌 기준 슬라이더 피안타율은 1할 3푼살이 상당히 위력적인 구질입니다. 경기 후반 점수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 투수가 올라온다면 솔직히 말해 공략하기가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세란티노 도밍게스입니다. 도밍게스는 전형적인 포심 파이어볼러입니다. 평균 구속이 무려 159km 근처입니다. 여기에 스위퍼 스플리터 이 두 가지 변화구를 사용합니다. 지난 시즌 기준 스위퍼 피안타율 1할 3푼 1리 스플리터 피안타율 1할 2푼 상당히 까다로운 투수입니다. 조별리그에서 보인 투구 내용만 봐도 천천히 컨디션이 올라와 있다면 한국 타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완 투수 그레고리 소토도 있습니다. 소토는 포심과 싱커를 모두 사용하고 평균 구속은
약 156km입니다. 변화구는 거의 슬라이더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슬라이더의 위력이 굉장합니다. 피안타율은 약 1할 5푼대. 브레이크가 큰 전형적인 파워 슬라이더입니다. 지금까지 3명만 설명했지만 사실 도미니카 불펜에는 카밀로 도발, 웬디 페랄타, 카를로스 에스테베스 같은 투수들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투수들이 순서대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속삭이며 솔직히 말해서 한 점 뽑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투수력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낼 수 있는 점수는 천천히 최대 3점 정도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3점 이상을 뽑아낸다면 감동적으로 그건 정말 엄청난 공격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3점을 만들기 위해 한국 타선은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조별리그에서 가장 뜨거웠던 타자는 바로 문보경이었습니다. OPS가 무려 1.779. 그래서 타순을 조금 앞으로 당기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빠른 공 적응력입니다. 도미니카 투수들은 대부분 155km 이상을 기본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빠른 공에 강한 타자들을 상위 타선에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라인업입니다. 1번 김도영, 2번 문보경, 3번 이정우, 4번 점에인 존스, 5번 세이, 휘트컴, 6번 안현민, 이런 구성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OPS만 놓고 보면 휘트컴을 더 앞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전, 대만전에서의 경기력을 보면 지금 위치가 조금 더 안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안현민입니다. 최근 경기들을 보면 천천히 153km 이상 빠른 공 대응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타순을 약간 뒤쪽으로 배치하는 것도 전략적으로는 괜찮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반등이 필요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정후와 김혜성입니다. 조별리그 성적은 이정후 OPS 0.705, 김혜성 OPS 0.650. 솔직히 말해서 둘 다 기대에 비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강조하며 적어도 한 번은 결정적인 안타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보면 도미니카 투수진을 상대로 연속 안타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요즘 메이저리그 야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강조하며 잊힐 수 있는 공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공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무서운 질문이 남습니다. 천천히 과연 한국 투수들은 도미니카 타선을 몇 점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 질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격적으로 도미니카의 타선은 말 그대로 폭발적인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별리그 기준 도미니카 팀 OPS는 무려 1.180 참가 팀들 가운데 압도적인 1위 기록입니다. 이 숫자만 봐도 타선의 위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라인업을 하나씩 보면 더 놀랍습니다. 1번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2번 케텔 마르테, 3번 후안 소토, 4번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5번 매니 마차도, 6번 주니오르 카미네로, 7번 훌리오, 로드리게스, 8번 오스틴 웰수, 9번 헤라르도. 페르모 놀라며 보시는 것처럼 타선 어디에도 쉬어갈 타자가 없습니다.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라인업은 강조하며 1번부터 9번까지 연속 홈런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타선입니다. 특히 최근 폼이 가장 무서운 선수는 주니오르 카미네로 그리고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입니다. 이 두 선수는 현재 타격 컨디션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천천히 가장 경계해야 할 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선을 상대로 어떻게 투구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속삭이며 완벽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굳이 전략을 이야기하자면 현재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 선수들, 예를 들어 케텔 마르테 그리고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이 두 타자를 확실하게 잡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서도 천천히 사실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미니카 타선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투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강조하며 멘탈입니다. 마운드에 올라가기 전부터 이 타선은 못 막는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미 경기에서 밀리게 됩니다. 야구는 결국 확률의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던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점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어떤 투수 전략이 필요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미니카 타자들을 상대로 포심 패스트볼 승부는 위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자들은 메이저리그 최고 수준의 패스트볼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느리더라도 강조하며 변화구 중심의 승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스플리터 체인지업 오프스피드 구종 이런 공들을 활용해 타이밍을 빼앗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발 투수는 곽빈을 중심으로 플랜을 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곽빈은 최근 체인지업 완성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또 하나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이 패스트볼입니다. 높은 코스 패스트볼과 체인지업 조합으로 초반에는 충분히 승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 바퀴 돌기 전에 연속 출루가 나오거나 위기가 생긴다면 빠르게 투수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 다음 카드로는 이연재 같은 투수를 활용해 구속 차이와 체인지업 노련함으로 타선을 흔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결국 경기는 불펜 싸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 9위 기준으로 보면 우선적으로 고려할 투수는 고석, 조병현, 박영현 이 3명입니다. 특히 조병현과 박영현은 특유의 메커니즘에서 나오는 포심 패스트볼 구위가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공이 천천히 도미니카 타자들에게 얼마나 통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또 하나 의외의 카드가 있다면 노경은 선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투수는 변화구 컨트롤이 좋아서 장타 억제 능력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일본전에서 많이 맞긴 했지만 고영표도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어설픈 커브보다는 싱커와 체인지업 위주로 천천히 짧은 한 이닝 승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목표는 명확합니다. 강조하며 3점 이하로 막는 것 왜냐하면 한국 타선이 3점 이상을 내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3점 이하로 막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천천히 5점 이하 실점만 해도 경기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전력만 놓고 보면 투수 타자 수비 어느 쪽을 봐도 한국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감동적으로 야구라는 스포츠는 언제나 변수의 스포츠입니다. 야구에서는 6할 승률만 기록해도 엄청난 강팀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천천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시작은 실점 억제입니다. 점수를 버티다 보면 어쩌면 상대의 틈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조하며 대한민국 선수들이 자신들의 야구를 전부 보여주길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상대로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싸운다면 감동적으로 정말 기적 같은 승리가 나올지도 모릅니다.